서울대학교 정현채 명예교수님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명예교수로 그리고 네네.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예, 계시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굳이 멀리까지 모셔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 들어보고자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아직 교수님은 돌아가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뭐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따 이 얘기가 진행되게 되면은 그 인간이란 게 사실은 수십 년간의 삶을 딱 한 번만 살고 네. 어느 날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지는 그런 일회성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삶과 죽음을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기억이 지금 잠재의식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들어가 보면 한 오래전에 뭐 200~300년 전쯤에 지금의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과 배우자가 슬퍼하는 걸 내려다 보면서 몸을 떠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는 거죠. 이미 한두 번씩은 죽었을 수 있다. 그걸 뭐 이렇게 평상시에 네. 그 기억을 꺼내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근데 그런 게 많은 여러 그 신비가나 또 심리학자들이 하는 최면 퇴행이라든가 또 아이들의 전생 기억, 또 영매들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내용 보면 다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네? 그런 것들이. 앞부분만 보시고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좀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현채 교수님은 본인의 장례식에 쓰일 음악까지 미리 골라서 USB에 담아 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워낙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진료 현장에서 한 40년간 있었고 그 의대 교수로 30년간 진료를 해왔는데 진료 때도 늘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을 듣고 그러니까 그 외래 진료 때도 하고 저는 이제 소화기 내과에서 여러 가지 내시경 검사나 이제 내시경을 위한 치료 이런 걸 하는데 그때도 늘 음악을 들었죠. 네. 근데 본인의 장례식에 쓰일 음악까지 골라두셨다라는 건 미리미리 그렇죠. 죽음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장례식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뭐 말기암 같은 걸로 누워서 병상에 있다가 이제 죽음을 결국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누워서 들을 만한 음악을 평소 제가 좋아하는 걸 해서 지금 거의 한 800곡 정도 모아놨죠. USB에 담아놓고 지금도 듣고 있는데. 그럼 장례식을 되게 오래 하시려고. 장례식 거 일부만 들을 거고 이제 병상에 누워서 듣는. 와, 그것까지 준비를. 됐죠. 그래서 지금도 뭐 그거 들어보고 좋다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복사해서 선물하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정현채 교수님이 정말로 그 존경스러운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이나 명예 때문에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여인 중학생과 그 중학생 친구들만 모아놓고도 강의를 하셨다고 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아마 제가 이제 한 20년 전쯤 되죠. 제가 이제 50을 바라본 나이, 40 후반에 이제 갑자기 들었던 의문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때 그 시점이 제가 한 내과의사로서 20년 동안 뭐 전공의 때는 이제 그 사망 선언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때 든 의문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내 문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궁금증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처음에 뭐 불면증도 생기고, 상당히 두렵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때 아내가 사다 준 그 퀴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죠. 죽음학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분이 쓴 사후생이라는 책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영적인 현상이죠. 뭐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체험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어서 그걸 봤더니 그런 두려움이 많이 가시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어떤 인연 때문에 지금 17년째 이런 죽음 강의를 하는데 그런 거를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두려움, 그 제일 중요한 건 말기암 환자들이죠. 말기암 환자들이 갖는 불안과 공포의 근원은 자기가 죽어서 소멸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려주기 때문에 뭐 말기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 말기암 환자 하면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사망원 1위가 암이거든요. 네. 질병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위가 암이기 때문에 이제 암이 뭐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어떤 집안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확률적으로는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살 문제. 자살이 뭐 아시는 것처럼 너무 심각한 문제인가. 10대와 20대, 30대 사망원 1위가 자살이에요. 1위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가 되면은 그 2위로 내려가는데 그때는 이 암이 1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대부터 50대면은 제일 젊고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연령대인데 그 사망원이 1 내지 2위가 자살인데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저도 배운 적도 없고. 중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끝날 때까지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 자살을 그 시행하는 사람, 시도하는 사람들의 심정에는 죽으면 끝이다. 이 괴로운 게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끝나겠지 하고 자살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육체가 있어야만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당사자들과 뭐 대화를 하거나 필요하면 싸움도 해야 될 텐데 어려운 상황 그대로 끌고 가고 그 해결 도구는 없어져 버리는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만 정말 제대로 자살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별 문제. 사별은 뭐 사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뭐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식하고 사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먼저 떠나기도 하고 떠나 보내기도 하면서 사별을 경험하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고 나서 깊은 슬픔에 빠진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깊은 슬픔에 빠져서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지금을 전폐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육체는 물론 죽음을 맞아 소멸을 하지만은 육체를 움직이던 우리의 의식체라든가 정신, 영혼 이런 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갖고 우리가 꼭 만나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해 줄 때 정말 그런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온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이 얼마간에 있건 간에 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고 죽음을 대하는 좀 마음 자세가 좀 편안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혹시나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사실 저도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남의 말 잘 못 믿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기도 전에 뭔가 의심쩍다. 좀 사입이 아니냐. 내가 믿고 있는 종교랑은 다른데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적대감을 또 가질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면요. 그런 걸 갖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물리나 화학을 배우고 또 대학 가서 여러 가지 전공을 하겠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건 유물론에 입각한 여러 가지 물질 근본주의를 배우기 때문에 뭐 의과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심이 든 건 당연한 거지만은 제가 그 견제한 태도는 저도 뭐 똑같았어요. 20년 전에는 죽으면 끝이고 영혼 그런 게 어디 있겠나. 뭐 뇌가 의식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니까 굉장히 그 불면증도 생기고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그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걸 대할 때 바람직한 태도가 저는 호의적인 회의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의적인 회의론자. 호의적이다는 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회의론자는 또 그거를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또 회의하고 탐구하면서 검증을 하는 그런 양쪽 자세를 갖고 있는 게 호의적인 회의론자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지금도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학적으로는 특히 의사 선생님이시고 내과 전문의시고 그리고 이제 의식이라는 건 어떤 뇌의 신경작용 활동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이게 몸과 다른 육체와 다른 영혼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눈뜨게 된 게 이제 그런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죠. 네. 근사체험.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 네. ND라는 약자를 쓰지만은 최근엔 니어자를 빼버리고 그냥 죽음의 체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 요즘은 다 심폐소생술 같은 걸 네, 하죠. 심폐소생술. 해서 근데 다시 살아나서 일부가 그 의식이 없어서 또 겪은 체험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다시 살아났다고 다 한 건 아니고 일부가 합니다. 10 내지 25%니까 25%면은 죽었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 4명에 1명꼴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네, 전 세계로 네. 치면 뭐 수천 건, 네. 뭐 그 수만 건 이런 사례가 축적이 돼 있어서 네. 연구가 다 돼 있고 그때 이런 체외 이탈 이런 체험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보이는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무엇이죠? 유체 그래서 보통 이탈이라고 하는.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데 유체 이탈보다는 저는 그냥 체외 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유체의 정의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체외 이탈, out of body experience, OB라는 약자를 쓰는데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체외 이탈 이런 체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소고에서는 대강 1960년대, 70년대부터 여기에 대해 연구가 그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란셋이라는 유명 의학 학술지가 있어요. 네. 전 세계 107종이 넘는데 상위 3위를 차지할 정도니까 네. 저기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인용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전 세계 학자들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인데 저건 200이 넘어요. 0점 몇 밖에 안 되는 국제학술지가 수두룩합니다. 1도 안 되네. 0점 몇 밖에 안 되는. 네, 점수가. 그리고 이 학술지는 이제 발간 역사가 올해로 200년이 되니까 대단한 거죠. 권위 있는 학술지. 네네. 그래서 그 요즘에는 뭐 전 세계 대학도 다 등수를 매기잖아요. 네네네. 그 유럽, 미국, 대한민국 대학을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는데 그때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물론 연구비 규모 이런 것도 따지겠지만 그 대학에서 발간한 논문의 임팩트 팩터 이런 걸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라도 더 높은 데 내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죠. 그 교수 승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 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학술제 논문 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아마 그 보면 한 20편 논문 들어오면 한 편 정도 채택이 될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와 어려운 질문 또 증거 제시 이런 게 통과를 해야만 이제 여기 그 지게재가 가능한 건데 그래서 여기 그 2001년도에 이런 논문이 실렸는데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근사체험 이런 연구가 실렸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학술지에. 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네덜란드 10개 병원이 연구를 했는데 344명의 심장이 멎었다 살아난 사람. 네. 조사해봤더니 18% 62명이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344명 중에 62명이 네, 18%가 근사 체험을 했다. 저기 약간 거. 죽음에 가까이 갔던 체험.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 이 병원의 경우는 다 심장이 멎었다가 그렇죠. 심폐소생술 같은 걸로 다시 살아난 사람에서 이해인데. 근데 저기 보면 뭐 터널을 통과했다는 사람, 색깔을 관찰했다는 그렇죠.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고 왔다는 사람, 만난 또 자신의 생을 회고하고 이런 체험들이 다양한 퍼센티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체외 이탈한다. 아까 유체 이탈이라는 말도 나왔지만은 몸 밖에서 뭔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이게 그 예예요. 이게 제가 2012년도니까 10년이 좀 넘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여의사회에서 이런 죽음 강의를 할 때 여의사 한 분이 제보해 준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제 워낙 소아외과를 전공한 외과 교수님이었는데 그 아는 친구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마취과 의사로 활동했던 제가 알기에는 한 6, 70년 전에는 우리나라 의과대학 절반이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도미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인데 주로 이제 심장 수술 마취를 전공을 했다고 해요.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참 큰 병원이 많기 때문에 심장 수술 마취를 했는데 이제 수술은 외과 의사가 하겠죠. 근데 외과 의사가 평소에 좀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버릇을 갖고 있어서 한국인 마취과 의사를 늘 무시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외과 의사 본인의 심장이 멎는
응급 사태가 네.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의료진이 달려들어서 한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은 뭐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0분, 30분 정도 하고 이제 끝내게 되는데 해도 뭐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글렀다. 포기하자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한국인 마취과 의사가 왔더니 자기를 늘 무시하던 의사이긴 했지만 수술 하나는 잘하는 의사라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 하고 이제 그 심장 마사지를 혼자 자청을 하고 나선 거죠. 예. 혼자서 2, 30분 그러니까 더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심폐소생술 시간이 50분이 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외과 의사가 체외 이탈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본 거죠. 심장이 멎은 자기 육체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그거를 자기가 비하하던 동양인 예, 의사가 동양인 의사가 끝까지 한국 해주는 의사가 모습을 마사지하는 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과 의사가 봤더니 자기 친구들 미국 의료진은 거의 성의 없고 흉내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실제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자기가 늘 무시했던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거 뭐 2, 3분만 해도 온몸에 비지땀이 그렇죠. 떨어지는데 한 거를 본 거죠, 현장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래서 저거를 나중에 그럼 저분이 살아나서 네네. 깨어나서 네. 내가 그런 장면을 봤다. 그걸 얘기한 거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은 분이 봤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는 날 살린 건 당시다 하면서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게 실일제 일어났던 사건을 제보를 해줬는데 이 사례를 꼭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게 이런 걸 제일 믿지 않는 대표적인 직장이 의사들이거든요. 그렇죠. 대학 때부터 유물론 또 실증주의에 가까운 과학교육을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거 절대로 믿지 않는데 의사 본인이 체험을 하고 동료 의사들이 목격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이 밖에 나와서 본 게 바로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학자들은 또 대부분의 과학자 의사들은 영혼의 존재가 증명이 안 되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사진을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게 영혼의 존재죠. 네. 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화에도 나오고 가끔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나오긴 합니다만 영매라고 하나요? 영혼과 뭐 대화나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네네네. 존재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것도 어떻게 좀 밝혀진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그것도 있죠. 그 영매만 전문 연구하는 미국 심리학 교수도 있고요. 예. 가짜를 밝혀내고 영매는 엉터리가 많아요. 돈만 밝히고. 그 중에 사기꾼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사기꾼이 뭐 거의 대다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일종의 이제 영매들은 그 엉터리 영매들은 콜드 리딩이라고 하는데 네. 뭐 슬쩍 뭐 하나 던지는 거죠. 집안에 누구 돌아가신 분이 없나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없는 가족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죠. 얘기를 그지머내는데 이제 그걸 콜드 리딩하는데 그런 가짜를 다 잡아내는 게리 슈바르스라는 미국 심리학 교수도 있고 그 얘기는 아마 두 반부에 또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은 그런 엉터리 그 가짜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영매들도 있습니다. 네. 왜 그 또 무속인들이 네네. 특히 무당이라는 분들이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을 모시고 있다고 네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도 좀 가능하다는 그것도 이야기. 가능하다 보는데 그 분들이 모시는 신의 영적인 진화 정도가 문제가 되겠죠. 영적인 진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영인지 그렇지 않은 영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어났다고 해서 다 갑자기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았을 때의 그런 게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접신한 신의 영적인 정도에 따라서 아마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어서 뭐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 약간 그런 개념도 그러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죽어서 당연히 있죠. 무슨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그거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죽음을 맞고 나서 제가 세 갈래 길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평소에 이러한 수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영적인 성장을 많이 한 영혼들은 그냥 육신을 벗어나면 바로 빛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죠. 지상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는 아마 저도 거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 일단 바로 떠나지 않고 가족이나 자기가 살던 집 이런 데를 좀 배회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떠나는 그런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떠나지 못하는 거죠. 이 어스바운드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지방령, 땅에 묶여 있는 영.
지방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아마 구천을 떠도는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물과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그 떠나질 못하는 거죠.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네, 재물 또 집착, 어떤 물건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가 만드는 어떤 그 공포심, 제도권 종교에서 그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살면서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난 지옥에 갈 거야 하고 의뢰 본인이 제발이 저려서 가지 않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있는 경우 아마 그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양자물리도 네. 와이스트리트에서 같이 또 구독자분들하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빛도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책을 보니까 영혼도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뭐 양자물리 같은 겁니까? 영혼이 어떻게? 뭐 그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은 일정한 파동 또 진동수로 갖는 에너지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파동이 바뀌는 게 물이 대표적인 거죠. 물 액체로서의 파동을 갖는 물이었다가 이제 기체로서의 파동을 갖는 수증기로 변했다가 또 고체로서의 파동을 갖는 그 얼음으로 또 변하기도 해. 그게 결국은 다 한 H2O라는 하나의 물질이지만은 그 파동의 변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해서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은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영혼도 파동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가설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영혼이 찾아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이제 꿈속에 돌아가신 분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 또 공통점인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분은 꿈속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얼굴로만 이렇게 보여주고 가신다라는 말하는 얘기거든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뇌가 꿈을 꾸면서 그냥 그렇죠. 뇌가 착각을 하는 걸지. 맞아요. 그거 실제로 당연히, 이게 영혼을 만나는 걸지.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의식의 이 선언을 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의식의 선언이요? 독립선언. 독립은 뭐 뇌로부터의 독립선언이라고. 저기 독립선언이 있나요? 저기? 그 선언문인 내용인데 또 하나 불멸선언인데 이거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2015년도에 미국 애리조나 투싼이라는 뭐 자동차도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애리조나주에. 애리조나에. 거기서 이제 일단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또 밝혔어요. 우리가 왜 모였냐를 밝히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보고 이걸 임종기 환자가 죽을 때가 된 환자가 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간호하는 사람들이 자비롭고 인도적인 돌봄을 할 수 있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임의 목적을 밝혔는데 이 11개의 선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해서 한 문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뇌 같은 특정한 곳이나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 이게 이 과학자들이 밝힌 선언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믿는다가 아니라 앞에서 보여주셨던 선언을,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왜 이런 선언을 하게 됐나는 조금 이따 또 다음 슬라이드 나옵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의식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를 무슨 무당이나 영매 심령수라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과학자, 의사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에 보면은 특이한 게 뇌에 국한되지 않는 영구 불멸의 의식, 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양자역학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머리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작동을 안 해도 의식은 존재한다는 거죠. 네. 심지어 뇌사 상태에 이르러도. 네. 그리고 이제 영구 불멸, 임모탈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이 마음 같은 걸로 죽고 나서 떠나게 될 여행 이런 말도 나오는데 영구 불멸하다 뭐 여행 이런 말은 과학이나 의학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데 그런 용어가 나서 참신하기도 했는데 그 학자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온 생물학 또 신경과학, 심리학, 정신과학, 의환자 임종에 경험이 많은 임상 의사들이 관여를 했는데 5가지의 그 근거 중심의 학문이 바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학의 대세는 요새는 다 근거 중심의 학문인데 첫 번째 이제 근사체험 아까
잠깐 그 란셋 논문 소개해드린 네. 근사체험. 두 번째는 삶의 종말 체험, 데스페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종하는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지인의 마중을 받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임종하는 사람이 또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걸 데스페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전기 보면은 그 마지막에 잘 나와 있어요. 전기에 병사에 누운 잡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침대에 누운 채로 아내 로렌하고 아이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들의 어깨 너머로 아무도 없는 허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뭘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잡스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오 와우라는 감탄사 세 마디 하고 눈을 감은 거예요. 뭐 대단한 걸 봤길래 감탄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임종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그러니까 대단한 걸, 그래서 뭘 봤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삶의 종말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예전에 그런 네네네. 코미디에서도 많이 다뤄진 네네네.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누가 날 데리러 왔다.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왔다. 아니면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데리러 오셨다. 그렇죠. 어떤 예, 분들은 근사 체험일 수도 있을 텐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만나는데 넌 아직 여기 와서는 안 돼. 아직 올 때가 안 돼서 돌아가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다시 네네. 정신이 깨었다. 뭐 이런 분들도. 하고 제가 아는 지인도 그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3년 정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한 분이에요. 네. 6.25 때. 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오래전에 전사한 동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눈치였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마중을 하러 온 거다 얘기를 해줬더니 그때 그런 걸 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면 정신 차리라고 하고 왜 이러냐고 그러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헛것이 주고. 보인다. 네, 헛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신 분 앞에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나타나면 되게 두렵다. 저승사자다. 날 잡아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히려 친인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건 선망이라고 있죠. 그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선망을 영어로 딜루전을 뭐 이제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잠꼬대하듯이 한데 선망의 내용은 대부분 그 좀 괴롭고 끔찍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삶의 종말처럼 전혀 그렇지가 않고 선망은 정신이 혼미하거나 헷갈린 상태에서 하는 데 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삶의 종말 체험은 의식이 명료하고 맑은 상태에서 하는 체험이다. 이게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일단 이게 영혼이 존재한다. 그렇죠. 뇌가 꺼져도 의식은 따로 영혼처럼 존재한다라는 건 그 영혼이 어디론가 갈 곳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흔히 쓰는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어디로 간다면 당연히 사후 세계가 있어야겠죠. 거기가 어디일까요? 네, 그건 또 좀 말씀드리고요. 조금 이따. 예, 아니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흔히들 저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승, 저승,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곳. 이게 어디 밝혀진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선 요걸 마저 말씀드리고 다 할까요? 사후 세계는 또 이따 또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근거 중시 학문을 제가 두 번째까지 얘기 드렸고 세 번째가 사후통신인데 아까 이제 꿈 얘기도 나오셨기 때문에 사후통신은 ADC라고 하는 건 After Death Communication 약자인데 이건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서양 공통적으로 보면은 나비와 무지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비가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상황.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에 갑자기 나비가 나온다든가 한겨울 제사를 쌍에 갑자기 나비가 나타나서 어느 순간 호련히 사라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뜰 상황이 아닌데 무지개가 갑자기 뜨고 또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현관 센서 등의 오작동도 많습니다. 현관 센서 등은 알다시피 문이 열려야 등이 켜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움직여야. 네. 근데 문이 안 열렸는데 계속 등이 커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는 거죠. 가족 중에 누구 죽고 나서. 그걸 사후통신. 네, 사후통신. After Death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차량은 디텍팅이라고 주변의 물질들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모양, 차는 차
네. 트럭은 트럭 모양으로. 근데 어떤 그 사람은 사람 모양대로 이제 요즘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공동묘지에 차를 세워놨는데 네, 네. 사람 형상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래요? 그게 그냥 기계가 좀 오류를 내보내는 건지 진짜 그 누구 영혼들을 디텍팅을 한 건지 근데 쎄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공동묘지에는 별로 없어요. 네? 공동묘지에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령이 득실거나 전혀 그러질 않고 이 지방령이 되겠죠. 지방령의 경우에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공동묘지에는 에너지를 취할 데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오히려 그런 유령이 들끓는 데는 사람들이 부글거리는 곳, 또 공포와 이런 고통이 많은데 뭐 치과 진료실이라든가 응급실이라든가 쇼핑몰, 경마장 이런데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에너지를 그런데,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에너지가 많은 그건 곳. 이제 그 일부 능력 있는 메리앤 윈코스키 같은 영매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히려 공동묘지는 별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거기 그래요?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아무것도 때문에. 에너지 섭취할 근원이 없겠으니까. 공동묘지는 편안하게 그 앞을 지나가는 걸로.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영매, 미디움, 아까 말씀하셨던 영매에 대한 연구. 다섯 번째가 어린이들의 기억을 통한 전생 연구인데, 저거는 이제 일부 어린애들이 한 2살 무렵부터 전생, 패스트 라이프를 기억을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애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근데 그 기억이 대강 7, 8살 때 정점을 찍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거를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디일 것 같습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오셔. 자료가. 네. 미국의 버지니아 의대 인지과학연구소가 데이터 3,000건 이상의 사례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제 확인한 그런 사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전생에 대한 기억이요? 네네. 그렇죠. 애들이 얘기하는 전생에 대한 기억. 전생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면 그거는 환생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뭐 기억이 뭐 300년 전 이런 거는 사실 그 사실 확인도 어렵고 한데 뭐 14년 전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례 중에는 이런 그 어떤 그 남자애가 백인 남자애인데 갑자기 얘가 놀다가 자기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자기가 지금 불 붙는 화재 현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 조그만 애가 뭐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뭐 거짓말할 리도 없고 부모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14년 전에 미국 어느 호텔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때 죽은 흑인 여성이라는 거죠. 얘가 자기는 그 워낙 머리가 까만 흑인 여자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부모가 아연실색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사실을 확인한 거죠. 파멜라 로빈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이제 그때 호텔 화재 사고로 죽고 14년 뒤에 백인 남자애로 태어난 그 사례를 제가 인용하는 건 그 인종도 바뀝니다. 흑인, 백인, 남인종도 바뀌고 성별도 바뀌어요. 여성, 남성. 그러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사례를 5가지를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제가 조금 더 하나하나 조금씩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시죠. 우선은 제가 정말 궁금한 거 사후 세계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종교별로 물론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믿는 거에 따라서 영화를 봐도 사후 세계가 뭐 다 극단적으로 이제 그 그렇죠. 감독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림은 달라지겠죠. 일단은 사후 세계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요?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누가 사후 세계를 믿냐고 그러면요. 저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세요?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에게 신을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학적인 답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믿는 사람은 없죠. 그건 당연한 사실로 알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저의 우문이었습니다. 저의 우문이었고. 아니에요, 우문은 아니고. 그러면 저승은 사후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아까 얘기한 이런 분 많이 있죠. 죽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은 걸 알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그렇죠. 당신이 죽어봤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전가의 보도라고 하나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두 눈으로는 직접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분들이 많죠 주변에.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자기가 직접 확인하려면 로켓 타고 나가 봐야죠. 떠도는 자료 다 조작된 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지구 근처도 안 되고 달 가까이 가야 둥근 걸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네. 지구 근처 궤도만 들어가면 그냥 안 보이죠. 이것만 보이니까 둥근 거. 같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저기 3.1 운동이죠. 그 1919년 3.1 운동 그 현장에서 만세 외쳐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거기 참여 안 해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걸 박사학위 쓴 사람들은 그 3.1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라든가 이런 걸 훨씬 더 그때 참여해서 태극기 힘들었던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올라가면 얘기하려면 다 올라가 봐야죠. 본인이 그 보여지는 사진 자료는 다 조작된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폐지됐다가 3년 반 전에 폐지됐던가요? 개그 네. 콘서트가 다시 또 유행어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조사하면 다 나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걸 제가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후세계는 이게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방법들, 사후세계 작동 원리 알 수 있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으니까 네. 넘어가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예.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윤곽을 알아볼 수 있고 1, 2, 3, 4가 서로 하는 얘기들이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방법을 로 얘기를 하는데도 하는 얘기가 같다는 거는 그게 이제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아하.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벌써 이제 17년째 올해로 700회가 넘는 강의를 죽음학 강의를 하는데 그 질문 중에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이런 질문들이 정말 있거든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다는 거는 보통 제도권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그 구름 위에서 계속 합을 듣고 있는 저런 천국 네네네. 또는 반대쪽에 그 위쪽은 유황불 지옥인 지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옥 아래가 이제 불교는 뭐 108가지가 넘는 지옥인데 저거는 이제 영혼을 맷돌에 넣어서 갈고 있는 저런 지옥인데 저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저렇게 딱 이거죠. 이 칼로 무를 자르듯 해서 좋은 놈, 나쁜 놈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예가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저기서 봤는데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국 런던 구청에는 공무원이 고독사를 처리하는 내용인데 네. 이 공무원이 이제 이 공무원은 보통 이제 고독사 하면은 가족들도 없고 하니까 대충 처리할 텐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고인의 행적을 끝까지 조사해서 그 사람이 종교가 뭐였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일일이 그 가진 종교대로 장례식을 치러줘. 조문객은 이 공무원 혼자서 참여를 하는데 네. 그 일의 진행이 굉장히 느린 거죠. 위에서 눈치 정도 받고. 그래서 어떤 그 고독사 노숙자 한 사람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분의 행적을 봤더니 그냥 거의 개차반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 싫어하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그 영국이니까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였던 전쟁이 있잖아요. 포클랜드 전쟁. 네. 그 전쟁에 참가해서 군인으로 그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의 목숨을 또 구한 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개차반의 삶을 살았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딱 둘로 갈라지는 이런 천국 지옥보다는 이렇게 그 신비가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죠. 아까 파동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수많은 그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지는 자기의 영혼에 혹은 진동수나 주파수에 맞는 그런 쪽으로 끌리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도덕적인 특이 중력이란 말도 쓰고 유유상종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살면서 되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고 사랑을 하고 친절을 했던 영혼들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또 모인다는 거죠. 모여서 그걸 하고 살면서 늘 그 사기를 치고 남을 증오하고 질투했던 영혼들은 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서로 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이 천국과 지옥이 될 거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속한 대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천국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저승도 그렇게 펼쳐지는 거고
나쁜 일 많이 하고 쌈박질만 하고 산 사람은 그렇죠. 저승 가서도 그 세계에서 사는 거고. 근데 그 지금 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힘든 일도 많고. 네. 그거는 저런 각기 다른 영혼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육체에 의해서 가려져 있으니까 비슷한 영혼들끼리 유유상종으로 만나질 못하고 엉뚱한 다른 영혼들끼리 만나서 굉장히 괴롭고 삶이 힘들기도 한데, 그래서 좋은 점은 그걸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가속화시킨다는데 그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책에서도 표현하셨습니다만 주파수, 네네. 그 진동수가 맞는 영혼들끼리 그렇죠. 네.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고유의 어떠한 그렇죠. 굉장히 영역이 있을 높은 것이다. 굉장히 높은 주파수 진동수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낮은 그 낮은 좀 탁한 그런 그 진동수를 갖는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양자물리처럼 파동으로 존재한다면. 네네네. 근데 그게 천국과 지옥이 딱히 하나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네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그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신비가들이 주로 하는 또 뭐 영매들이 하는 얘기라든가 또 이 최면 퇴행의 기법으로 알게 된 그런 사후세계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옛적 이야기처럼 권선징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건 뭐 권선징악을 뭐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상이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우화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천국 지옥 다 긴 1m가 넘는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데 천국에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가봤더니 이 상대방 입에 넣어주기 때문에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봤더니 아우스라지 아니고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그 긴 젓가락을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음식이 입에 들어가질 않아서 비명소리가 그치질 않고 아수라장이다. 근데 그런 우화를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이죠.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앞서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뭔가 긴 시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족과 헤어질 준비를 좀 하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당하는 죽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뭐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영혼이 구천을 떠들고 억울해하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죠. 이게 제가 이게 저겁니다. 이게 이게 넷플릭스에서 2021년 2년 전부터 이제 방영되기 시작한 서바이빙 데스라는 6부작 다큐에 나온 한 장면인데 잘하신 것처럼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하고 쓰나미가 덮치면서 그때 2만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사망 직후에 이상한 만남, 여기 그 원문에는 스트레인지 인카운터라고 돼 있는데 이런 이상한 만남이 보고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절에 있는 스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좀 이상해 보이는 남자한테 당신은 누구죠? 얘기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난 바다 밑에 있어요. 스님, 난 죽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뭐 살아있는 좀 이상한 형태의 인물을 봤겠죠.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래서 이 스님이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난 바다 밑에 있는데 스님 난 지금 죽은 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스님이 자기가 이렇게 말해줬다 얘기하면서 지진이 났었는데 그들 쓰나미에 휩쓸려서 당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갑작스러운 사고, 뭐 천재지변 이런 직후에는 뭐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에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가 육신을 벗고 진입하게 된 영계에는 이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 스피리추얼 엔티티라고 하는데 이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런 고급 영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살해를 당했다거나. 그렇죠. 또 이제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하늘 품은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하늘 품은 영혼들 막 칼 물고 다니고
그런 것도 그럼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자살자 유서 중에는 내가 귀신이 돼서 널 해를 가하겠다는데 그건 절대로 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데 우리나라 설화에도 보면은 이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면은 직접 가서 해코지를 하면 될 텐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부임한 사또 앞에 나타나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그럴 필요 없죠. 직접 가서 해코지를 하고 원수를 갚으면 될 텐데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다른 차원에. 그래서 나중에 귀신에서 그 해를 가하겠다고 자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할 수도 없다.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만 한을 품고 그냥 있을 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교가 1950년 6월 25일 날 해서 3년 이상 끌었잖아요. 네네네. 수백만 명이 사망을 하고 예. 2차 대전 더 많이 죽고 그랬는데 유대인도 뭐 600명 이상 희생당한 홀로코스트도 있는데 그 억울한 영혼이 직접 해를 가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오래 갈 리가 없죠. 유교가 뭐 일주일이면 끝났을 겁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군인이나 그 민간의 영혼이 바로 그 전쟁을 유발한 김일성이나 누구 가서 혼을 냈으면은 오래 갈 리가 없죠. 2차 대전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유대인의 영혼들이 바로 히틀러나 그 나치의 괴수들을 작사를 냈으면 그렇게 오래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아예 다른 차원에 살고 다른 있기 차원의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앞부분에도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이게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자살을 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은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뭐 사실은 있지 아니고요. 않습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건데요. 이게 영화 영화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제가 네. 아주 오래전에 봐가지고 오래전에, 사실은 지난 주말에 일부러 한 번 더 한 번 더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교수님 뵙기 전에 한 번 더. 저도 이게 아마 98년도인가 아카데미 특수효과상도 받고 예. 저도 한 번 봤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여기서 자료를 찾던 중에 이걸 한 두어 번 더 봤는데 되게 잘 만든 영화고 이 주인공은 저거죠. 로빈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 소아과 의사고 예. 이제 부인이 화가이자 미술관 큐레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이제 그 두 자녀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죠. 자녀를 먼저 되죠. 떠나 보내고 4년 반 뒤에 이 로빈 윌리엄스 의사가 이제 그 퇴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을 하고 부상자를 구하러 가다가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서 치여서 죽게 되죠. 그래서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저기 윗장면이 로빈 윌리엄스가 자기의 장례식 가서 사람들 다 보죠. 본인의 장례식에서 본인의 장례식에서 아내를 만지고 울고 있는 아내를 만져보고 하지만 가족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들은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계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온통 주변이 물감으로 채색된 주위 환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인과 늘 나눴던 대화가 그림, 작품 세계였으니까 그 채색된 물감으로 채색된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기 익숙한 환경이. 본인의 천국은 본인의 물감으로 그려진 거죠. 예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이 Always라는 그 영혼은 그대의 곁에라는 제목인데 그거는 이제 산불 끄는 비행기 조종사가 산불 지나다가 비행기 폭발하면서 갑자기 죽게 되죠. 그 뒤에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데 그 주인공 영혼 뒤에 펼쳐지는 환경은 산불 진화 현장이에요. 산불이 나고 꺼진. 왜냐하면 평생 산불을 끄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익숙한 환경이. 그 산불 난 곳이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천국이에요? 자기 익숙한 그 사람이 익숙한 환경, 평생 늘 해왔던 익숙하게 봤던 환경이 산불 진화 현장이 있대. 그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저거 합니다. 그 애들 둘 잃고 또 남편까지 교통사고로 잃고 나니까 이제 슬픔에 빠져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되죠. 자살을 하게 되고 처음에 주인공은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부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또 굉장히 기뻐합니다.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으니까. 저승에서 만날 수 있게 저승 되어서. 만나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도우미 영혼이 절대 못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의 영혼이 있는 대로 데려가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벌레가 들끓고 있는데 아내의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아내가 이런 곳에 산다는 거에 물어봤더니 도우미 영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 얘기하면서 그건 환상이다. 아내가 만든 환상이다. 실제로 저런 지옥 같은 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살한 영혼이 갖고 있는 생각이 주변에 펼쳐지면서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 얼마나 의식 속에서 얼마나 죽어서도 그 삶이 지옥 같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택한 건데 그 상경이 그대로 펼쳐져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고 도우미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그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네.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영화에서도 결국은 아내는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죠. 남편이 구해주죠. 네네, 네.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영매 중에 하나인 제임스 반프라그라는 사람이 쓴 자살한 영혼의 운명 어떻게 되는가. 이 저기 나온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부분의 영혼은 되게 연민 어린 영적인 존재를 만나서 절망감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가족에게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리 부정적인 산요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예. 이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아마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거 비슷한 걸 경험할 거예요. 누굴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접근조차 못하게 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죠, 마음을 그렇죠. 열고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영혼도 부정적인 산요에 아무리 빠져 있어도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간절한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주파수가 맞춰지면서 이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저 죽기 전에 마음을 먼저 열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제일 어찌됐든 좋겠죠. 간에 네. 사실 마음이 통하면은 좀 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질문하셨건 자살자 영혼은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갇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이제 증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은 그 심리학자 마이클 뉴턴이 그 이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증상을 갖고 온 환자들을 네. 대상으로 이제 최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생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경우인데 그 마이클 뉴턴 박사도 그런 거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증상이 과거에 자기의 전생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런 증상이 해결되는 걸 보고는 전생에 본인이 권총 자살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예인데 이 남자인데 병원에서 온갖 정밀 검사를 해도 두통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 그런 거여서 그 사람은 이제 최면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번이 1800년대 미국에 검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사인데 법조인으로서 원래 갖고 있었던 이상하고 현실사의 괴리가 크니까 호텔에서 권총 자살한 거죠. 근데 만약 그 일부 제도권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있다면은 여기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와서 지금 다시 그 육체를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된 건데 이걸 보면은 이건 뭐 영원히 갇혀 있지는 않는다. 그런 걸 얘기해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생이 되면서 또 빠져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좀 환생에 대해서 네. 그렇죠. 네.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혹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 또 하나 이어지는 게 그러면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날까인데 일단은 그럼 대전제는 영혼도 있고 사후세계도 있고 죽었으면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천국이나 이렇게 본인이 상상하던 곳에 있다가 다시 태어난다. 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뭐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증거가. 증거를 대주십시오. 이겁니다. 증거를.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인지과학 연구소인데
이걸 원래 이끌던 분은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이제 정신과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제 생전에 이런 연구를 많이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소아정신과 의사죠. 소아정신과 전문의 이제 짐 터커 교수가 뒤를 이끌고 있는데 한 네. 3,000건 이상의 사례를 그러니까 어떤 3,000건이요? 네, 평생 조사한 거죠.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내가 전생에 뭐였던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입니까? 아니면 아니 속된 그러니까 말로 그런 크로스 체크가 되는 사례가 겁니까? 보고가 되면은 예. 현지로 가서 그 범죄 현장 조사하듯이 정말 그러니까 아주 뭐 300년 전, 500년 전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을 텐데 네네네. 뭐 14년 전이라든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그러면 가서 얘가 얘기하는 전생의 가족과 얘가 혹시 무슨 소통을 한 적은 없는지 소통을 하고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다 일일이 따져가면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갖고 있는데 이안 스티븐슨 교수도 어떻게 그런 연구를 했을까요? 정신과 환자 진료를 해야 했을 텐데 이런 거를 그렇게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맞는지 돈도 많이 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워낙 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이제 정신과 의사고 이 연구에 착수하게 된 거는 대부분의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질병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다 결정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환자들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두 가지 말고도 뭔가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된다.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이런 이 환생 윤회 사례를 찾게 된 건데. 저 비행기에 탄 사람은 저 누굽니까? 이제 그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안 스티븐 교수가 그런 연구를 했던 거는 연구비를 댄 분이 있어요. 여기에 연구비를. 그런 연구는 뭐 돈이 많이 이런 들기. 환생 연구해봐야 뭐 연구비 대주는 데도 없고 아무도 그런 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정신 할 나간 수도 사람 있으니까. 예. 취급을 받기 딱 좋은데 지금은 이제 한물 같지만 복사기에 그 제록스에 네네네. 복사기 원리를 발명한 분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이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비를 시살합니다. 막대한 연구비를 시살하는데 대학 측에서는 연구비가 기부가 되게 좋긴 하지만은 이걸 환생 연구에 써달라는 조건을 다니까 별로 그게 탐탁치는 않지만은 뭐 대학마다 그 어느 정도 연구비를 갖고 있냐가 또 평가 기준에도 들어가니까 그 연구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갖고 이제 연구를 해갖고 그 연구한 분이 세상을 떠날 때 100만 불, 지금도 100만 불은 큰 돈이지만 뭐 3, 40년 전에 3, 40, 뭐 몇 년도가 70년쯤 되면 한 50년 전에 100만 불이면 지금하고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그쵸, 엄청난 돈인데 그걸 여기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분은 환자 진료보다도 이걸 한 거죠. 이 환생연구 계속했는데 이분이 그 아까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분이 모든 인간은 환생한다는 얘기를 절대 안 했어요. 환생을 암시하는 사례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2007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앞에 지금 얘기하신 이 사례를 접하고는 이건 틀림없겠구나 하는 걸 붙였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요. 그 버지니아 그러니까 얘가 사내인데 제임스 라이닝거라는 이름을 갖고 사내인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주로 비행기만 장난감으로 갖고 놀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고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그 장난감 비행기를 사주면서 밑에 둥그런 게 달리는 걸 갖고 폭탄이 달려 있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정색을 하면서 이거는 폭탄이 아니고 비행기 연료 탱크다. 드랍 탱크라는 항공기 전문가 수준으로 잘못된 걸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에 대한 굉장히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꼬맹이가 그리고 얘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악몽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악몽을. 그러니까 악몽도 가끔 꿔야지 매일 새벽 2시, 3시마다 비명을 지르고 깨니까 가족들이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얘가 혹시 그 패스트 라이프를 기억하는 걸지 모르니까 해서 뭐 최면을 받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얘의 꿈 내용을 한번 들어보기로 해라 해서 들어봤더니 꿈의 내용이 자기가 지금 불타는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있고 좀 추락을 하고 있고 거기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일본군 대공포에 맞아서 지금 추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명을 질렀던 거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던
꼬마 어린애가 갖고 있던데 새 인형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도 아주 특이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특이한 이름이었고, 그리고 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타고 있던 전투기가 그 콜세어라는 그때는 뭐 제트 전투기가 없을 때니까 단발 프로펠러 전투기였는데 네. 그걸 타고 항공모함에서 이륙 착륙할 때 펑크가 자주 나곤 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 부모는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환생 이런 거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네. 부모인데 얘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전문가 수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가 무슨 세사미 스트리트 이런 거 보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2차 대전에 전사자 명단을 구해서 얘가 하는 얘기를 전부 추적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얘가 1945년 4월 3일인가 그 나토마베이라는 항공모함 프로펠러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네. 항공모함 전투기에서 발진을 했다가 일본은 그 대공포에 맞아서 전사한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인형에 붙인 새 이름도 그 전생에 살아있을 때 그 동료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추적을 해봤더니 이 두 누이가 살아있는데 할머니가 된 거죠 지금은. 근데 87세의 할머니가 된 누이를 만났는데 이 꼬마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를 전부 다 얘기를 하니까 이 87세 할머니 된 누이가 얘가 그 60년 전에 전사한 남동생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서로 대화를 했다. 그렇죠. 그건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 제임스 라인인 거죠. 살아있고 제가 이거를 확실히 이건 틀림없구나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사례를 접하고 나서 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접한 건 저는 그 MBC의 김상훈 기자가 쓴 와칭이라는 책에 이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호텔 화재 사건으로 93년에 죽은 흑인 여성 파멜라 로빈슨이었다가 14년 뒤에 태어난 루크라는 남자애로 태어난 그런 사례가 있고 세 번째는 이건 영국 사례죠. 제니 코켈이라는 영국 여인인데 이분이 아마 어렸을 때 6살 무렵 그때까지 자꾸 가보지도 않은 아일랜드 얘기를 자꾸 하고 전생에 가족 얘기하고 자기가 살았던 동네 교회 이런 걸 자꾸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부모한테는 책상에 야단 맞고 이제 그 다음에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다시 기억이 맹렬하게 되살아난 거죠. 그래서 아까 요리를 하다가도 전생의 기억 때문에 손을 대기도 하고 하니까 친정 어머니가 이제 정상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직접 아일랜드로 건너가서 좀 찾아봐라. 그래서 아일랜드로 건너가서 자기의 전생을 다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자 명단도 다 조사하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 제니 코켈은 53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1932년인가 그 어린 자녀 5을 남겨놓고 죽은 메리 서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메리 서튼이 당시 남겨놓던 어린 자녀 5이 지금 고령의 노인이 되는데 수소문 그때 만나게 됩니다. 전생에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큰아들 써니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뭐 만나 7, 80대의 노인이 된 거죠. 근데 젊은 여성이 나타나서는 죽은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 그 큰아들하고 어머니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 이런 거가 전부 얘기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고령이 된 전생의 자녀 5이 전부 만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그거는 가족들만 아는 내용을 서로가 통했으니. 그렇죠.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괜히 뭐 영국에서 젊은 여성이 나타나서 뭐 가족 얘기를 괜히 할 일도 없고. 지금 화면에 나온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 책에서 봤는데 사실 근데 저거는 너무나 유명한 타이타닉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전생에 저걸 만들었소라고 다음 생에서 주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유명세를 만들려고.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은 1953년생인데 미국의 공무원인데 1953년생이 어떻게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설계했나?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의 얘기는 자기가 이 선박 설계사였던 토마스 앤드류스가 자기 전생이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면 중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최면사가 그럼 물어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조상은 누구냐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증조부의 그 증조부 증조모의 이름 이런 걸 술술 다 얘기하니까 녹음했다가 연구에 끝나서 확인했더니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확인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책을 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리버풀 대학하고 박물관에서 네. 책을 내는데 그 사람이 그 전생 꿈에서 본 전생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 그대로 거기가 왜냐하면 이 타이타닉호에 침몰된 게 설계를 잘못해서 네네. 그렇게 됐다. 왜냐하면 구명정도 제대로 싣질 않았고 네. 선박은 이중 설계를 이중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고 그런 이제 비난이 쏟아졌는데 자기는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돈을 대는 선주가 쓸데없는 일이다. 그 돈 많이 든다 해서 다 줄이라고 했다는 거죠. 구명정도 반으로 줄이고 이중 그 벽도 못 만들게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자기 꿈에서 최면을 통해서 본 자기의 그 전생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 책보다 몇 년 뒤에 나온 그 대학하고 박물관에서 나온 책에서 그게 다 그대로 나온 거죠. 신기합니다. 그러면 최면을 통해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가능하죠. 이건 아까 그 얘기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리 서튼 저고. 네. 이게 이제 고령이 노인이 된 전생의 자녀들과 만난 주인공. 그 왼쪽에서 네 번째가 주인공이고. 저 맨 뒤에. 네, 젊은 네. 여성. 나머지 다섯이. 저분이 내가 너희들의 어머니다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존재의 절대적인 지속성을 깨닫는 순간 현재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인데 이게 금방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곱씹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겁니다. 그 왼쪽에 제일 위 장면이 이제 영화 속에서 저건 전생의 자녀들에서 영화되기도 했는데 실화를 영화한 건데 위쪽이 주인공이고 왼쪽에 그 고령의 노인이 된 전생에 제일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 써니의 모습이죠. 제인 세이모는 저 배우는 그 작년인가 우리나라 여성을 며느리로 맞았다고 기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복 입고 찍은 것도 있던데. 네, 그 아래가 이제 실제 주인공이고 큰아들 모습이죠. 이건 뭐 이런 거 하나 보면 그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소멸하는데 이 사람만 환생했다 이런 건 억지가 있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네네. 환생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아까 그 최면 얘기를 꺼내셔서 이제 최면은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되게 이제 신비스럽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묻혀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도구다. 일종의 정신 집중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고 표면에 있는 의식은 약화시키고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좌뇌 활동을 좌뇌가 주로 논리적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좌뇌 활동을 약화하고 우뇌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뇌파도 깨어 있을 때 베타파에서 이제 세타파로 바뀌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일간 신문도 기사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이건 한번 꼭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이 홍영란이라는 32살 여성인데 6살 때 집 밖을 나서 놀다 길을 잃고 집을 못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평생을 자라다가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가족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 이번에 전북 경찰청에 과학수사대를 찾아가서 최면을 요청을 한 거죠. 좀 찾아줄 수 없겠는데 그랬더니 최면을 통해서 20살, 10살 길을 잃어도 6살 때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나 6살 때 기억이 빨간 티셔츠 또 보라색 바지 슬리퍼 신고 철길로를 따라서 무작정 걸었다는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최면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의 위치와 아버지 할머니 이름 할머니의 생김새를 다 기억해냈고 이걸 3일 만에 가족을 찾았다고 그래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크게 알려진 바가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무의식이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다 기억이
갖고 있다는 거죠. 부모들이. 다만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느냐 그 차이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게 이거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네. 이거는 이제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미국 그 당시에 그 정신과 마이애미 의대 정신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 책의 특징은 오늘 한 사람만 다룬 거예요. 아까 영혼들의 이런 책은 뭐 29사례를 다 그 뽑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캐서린이라는 27살 여성인데 이분이 불안과 공황공포증 때문에 자기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통상적인 정신과 치료했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물론 이제 그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최면을 유도를 하기로 했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기대하는 최면 효과는 어렸을 적, 유아기 쪽에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걸 찾는 게 목적인데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은 느닷없이 어느 날 기원전 1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그 수많은 전생을 기억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케이블 TV에서는 나오는 사람이 이제 최면에 들어가면 꼭 하면 왕자나 공주 유명 인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유명 인물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 가난과 종살이 또 가족 간의 불화로 점철된 수많은 삶을 기억을 해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거치면서 환자가 원래 있었던 그런 공포나 불안, 공황 이런 정신적 불구에서 회복이 되고 또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서 더 이상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런 게 인상적인 내용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의사도 변해요. 의사가 변한다고요? 네. 이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에게는 이제 생후 28일 만에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게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담이라는. 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본인도 정신과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 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면을 받는 이 최면자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되고 주위 사람들의 내밀한 부분을 좀 더 잘 감지하게 되고 본인이 인도주의적으로 변하면서 돈을 중시하지 않게 되고 명상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그 변한 내용이죠. 이게. 네. 그게 의사까지도 그 주변에서 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믿게 됐다. 네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됐다. 지금도 생존해 있고 이분이 몇 년 전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파워 오브 러브라는 책을 낼 때 이분의 5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번역해서 그게 이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써놓고 4년간 고민했다고 그래요. 책을 내면은 온갖 비난을 받을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4년간 고민하다가 솔직히 그러면 우리 정현채 교수님은 이런 죽음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면 어디서 비난을 받거나 이런 적은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고 제가 뭐 17년째 하고 있고 오늘도 강의를 치면 한 716번째 정도 될 텐데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음 이런 거 얘기하니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뭐 장의사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제 동료들로부터 받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신기해요. 제가 워낙 소심하고 심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았으면은 뭐 서너 번 하고 그만뒀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17년째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저를 봐도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예전에 법륜 스님이 해주셨던 말씀 영상으로 좀 저도 많이 봤는데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사후세계가 있고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믿고 있으면 남아있는 가족들도 마음이 편하냐 불편하냐 그러면 마음이 편한 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사후세계가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사람들의 마음도 좀 한결 편안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한 7살 된 어린 딸을 잃은 어느 분한테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분은 뭐 약대를 나오고 완전히 이과적인 자기는 성향이라서 다른 책 절대 안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뇌종양 중에서 아주 불치병으로 1년 7개월인가 투병을 하다가 딸을 떠나보냈는데 이분은 이제 약사로서 이제 신약 개발 이런 걸 많이 담당하고 그랬던 분인데 딸을 떠나보내고 나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과 성향으로 딴 책은 전혀 읽지 않은 본인이 이런 죽음에 관련된 책을 12번을 반복해서 읽고 나서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힘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이 소멸한 게 아니고 분명히 다른 차원으로 갔다는 걸 알고 다시 또 보게 된다.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거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로 알게 되면서 세상으로 나올 힘을 얻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딸이 알았던 그 뇌종에 굉장히 좀 특이하고 굉장히 희귀한 쪽에 속하는데 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부모들을 찾아서 이제 위로도 해주고 그런 죽음 관련 책도 좀 건네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얼마 전까지도 저하고 또 소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여나 먼저 네네. 좀 세상을 떠나보낸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냈다면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좀 마음가짐이라도 그것도 뭐 마찬가지죠. 예. 7살 난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강의 제목이 이제 죽음은 소멸인가 옹교감인가 이런 제목을 많이 쓰는데 또 몇 년 전까지는 죽음이 벽인가 문인가 이런 제목을 많이 썼는데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옹교감이고 즉 막다른 벽이 아니고 열고 가면 되는 문이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조사도 해보고 공부하면서 그걸 사실로 알게 되면은 정말 그런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우리 모두가 또 결국 가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네. 네. 그 아등바등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천년을 살고자 했던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했던 진시황도 뭐 50도 안 돼서 죽었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분명히 네, 다가올 네, 건데 교수님도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뭐 이제 저는 뭐 암 환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방광암으로 이제 그 5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방광이 없으니까 방광을 다 드러내고 이제 거기 소장을 잘라서 방광처럼 만들어서 이제 그 인공 방광으로 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 배뇨 장애도 있고 그렇죠.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삶의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 별로 힘들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걸 뭐 몇십 년이고 할 게 아니고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오히려 하루하루 더 그럼요. 진심을 다해서 살게 되고. 네네네. 그 진짜 이 죽음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네네.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죽음은 막연하게 두려운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정현철 교수님께 꼭 한번 좀 모시고 싶다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뭐 요걸 보면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뭐 난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막상 본인이 말기암 진단 받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정말 소리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걸 많이 목격을 하죠. 그 당연한 일이죠. 네. 하나도 뭐 준비도 안 했으면서 마치 학년 말고사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전날 되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엠마누엘 칸트는 1700년부터 1800년 초까지 살았던 뭐 잘 아는 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인간의 도덕 윤리가 성립하려면 사후생의 존재가 요청이 된다. 사후생이 있다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수위를 좀 낮춰서 요청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이분이 위대한 신비가인 스웨덴보리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스웨덴보리는 27년 동안 사후세계를 드나들었던 분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저술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아까 말씀드렸던 카를 구스타브 융도 한 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 사후생에 대해 이해하기까지
또한 최소한의 개념을 가질 정도로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손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문장만 처음 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 종합해서 보면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이 까마귀, 영매 얘기가 질문하셨는데 대답을 충분히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영매, 네네. 뭐 신을 보았다, 신을 네네. 모신다, 네네. 영혼과 통한다. 사실 물론 이제 그걸로 장사하려는 사기꾼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 윌리엄 제임스는 이제 100년 전 인물입니다. 191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의사인데 네.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이제 생리학을 가르치다가 그 뒤로 심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그 유럽에서 지금은 또 프로이드나 칼 구스타프 융이 미국 방문할 때는 윌리엄 제임스 꼭 만났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보기에도 그다음 100년 전이니까 뭐 세계 대전 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죽은 사람의 영혼과 소통하게 한 그런 강령술, 심령회 이런 게 많이 열렸거든요. 근데 그 윌리엄 제임스가 그때 그걸 주제가 하나 영매들을 봤더니 이건 순전히 엉터리고 돈만 밝히는 가짜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바꿔준 게 레오노라 파이퍼라는 보스턴 중류층의 부인입니다. 이분은 뭐 상업적인 영매가 아니었는데 네. 이분을 통해서 죽은 아들로부터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어렸을 때 2살인가 폐렴으로 죽은 아들이 있었는데 죽은 아들로부터의 메시지를 이 레오노라 파이퍼라는 여성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이런 흰 까마귀론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까마귀를 다 조사할 필요는 없고 한 마리의 흰 까마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정해본 모든 영매가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든 영매를 다 조사할 것도 없고 한 명의 검증된 뛰어난 영매 한 명으로 족하다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레오노라 파이퍼입니다. 이분은 미국 연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0년 동안 검증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인물인데 이게 영매 한 사람입니다. 헬렌 덩컨이라는 이분이 알려지게 된 건 1942년에 11월 25일 날 2차 대전 한참 때 네. 영국의 그 바하움이라는 최신 전함이 있었는데 이게 지중해 작전 나갔다가 네. 독일군 어뢰 3발을 맞고 침몰을 합니다. 거의 1200명 가까이 승조원이 있었는데 8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는데 그러니까 전쟁 한참 중에 이 최신 전함이 침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 사이가 저하될 걸 염려해서 다 비밀에 붙였는데 한 달도 안에 영국 전역에 다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퍼뜨렸냐 조사해 봤더니 이 헬렌 덩컨의 영매가 그랬다는 걸 알고 이게 체포해서 조사를 하는데 헬렌 덩컨은 그냥 자기는 이런 강령술, 죽은 고인의 영혼과 만나게 하는 강령술을 하다가 어떤 죽은 영혼이 나타나서 얘기해 준 거를 제가 전달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움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영매는 독일군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당시 수상이었던 영국 윈스턴 처칠에 의해서 풀려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벗겨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몇 년 전 외신을 봤더니 헬렌 덩컨 유족들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명예회복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아니라 영매다.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 1년 전에 추천사를 쓰면서 알게 된 미국의 영매인데 이거 특히 좀 언급할 이유가 있어서 미디움 로라린 잭슨이라는 미국의 영매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예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이거 봤더니 미국에는 이런 영매를 검증하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영매를 검증하는 기관. 그러니까 로라린 잭슨 같은 경우에는 이 검증한 테스트에 본인이 응했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의 이름 하나만 딱 주고 알아맞혀보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의 고인의 이름 하나만 딱 던져주고는 뭘 알아내라 이런 거였다고 그래요.
그런 검증 과제가요? 검증 과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홍길동 이름 석자만 알고.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윈드브리지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 영매도 이거 갖고 뭘 알아낼 수 있겠는가 걱정을 했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많은 정보가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 점집 가도 생년월일이라도 그런 거 일체 없어요. 들어왔는데. 뭐 생년월일, 뭐 태어난 시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름 하나 딱. 그래서 그런 여러 개의 검증을 거치고 나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사별자 모임이죠. Forever Family Foundation 사별자 모임에 가서 고인의 영혼과 소통하는 일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검증을 받는다는 이런 것하고. 그래서 이 영매 해준 얘기도 지금까지 해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배우기 위해,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또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한다. 아까 여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육신은 없어져도 의식은 계속된다는 얘기를 영매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2015년 9월에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명망인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선언했다는데 그 과학자들도 얘기했잖아요. 육신이 없어져도 의식은 지속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영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목적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네요. 예. 배우기 위해,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 또 긍정적인 변화를 그렇죠. 위해서.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이 힘든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과 이런 걸 겪으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전히 뭐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뭐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봐야 하는 거죠. 뭐 저 세상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배우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내 삶을 그리고 내 주변인을 또 소중히 아끼고 죽어서도 끼리끼리 또 이렇게 그걸 유유상종의 법칙이 작용한다. 또는 도덕적 특이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봐야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어디 남미에 어디 나라를 간다 할 때 다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도 보고 그런데 거기 그거보다 더한 데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는 건 정말 당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해외여행 가는데도 철저히 알아보고 가는데 저 세상 가는데도 미리 알아보고 가자.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자료 다 있는데도 그걸 던져버리고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안 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거는 그 먼데 가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하는 거랑 똑같다. 가도 갈 수 있겠죠.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하면서 거기 가겠어요. 미리 조사를 하고 하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저기 서초동에 있는 불교 TV 그 2021년, 22년 이렇게 작년에는 뭐 한 12번 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 처음 찾아갈 때 처음 가는 데니까 처음에는 이제 택시를 tas다가 아주 호되게 그 곤욕을 치렀죠. 그 교통 정체 때문에 김포공항 내려서 택시를 탔다가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 조사를 해서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아주 좀 불안하지 아무도 모르고 갈 때는 그러나 길을 알고 어디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몇 번을 타고 가면 되는데 이걸 알고 하니까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슉슉슉 가는 거죠. 처음 가는 길이라도 조사를 하고 가는 건 그거랑 같이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뭐 닥쳐봐야 아는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어디 그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 여행을 갈 때도 거기 있는 뭐 그 대중교통의 시간표까지 다 알고 갈 필요는 없죠. 큰 윤곽을 알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시간표과는 거기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큰 윤곽을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게 제 생각인 거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저 세상에 가서도 정현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주셨나 이모님이 나와주셨나 한번 보고 그래서 저승길에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뭐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미리 좀 알려주셔서 그렇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정현채 교수님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